중국에서 막 어마어마한 오염물질 뭐 저 무슨 황사 뭐 이런 게 이제 예. 우리 덮치는 게 위성 사진으로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와, 이 중국산 이 먼지들이 엄청 오는구나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슈예요.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날라오기도 했었고,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보다 요즘 더 무서운 게 초미세먼지거든요. 입자가 작잖아요. 한 2010년쯤 그때 베이징 분명히 낮이고 구름도 없거든요. 그런데 도시 전체가 뽀얘 안개 낀 것 같아요. 10년,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서울 웬만한 데 한번 이렇게 돌고 나면 코 안에가 막 새카맸거든요. 옷도 시커매졌어요. 옷도 시커매지고. 일단 비포장도로였잖아요. 그게 컸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부경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후와 날씨를 가르치는 김백민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반도체와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는 권석철입니다. 오늘은 먼저 과학을 보다 카페에 올라온 흥미로운 질문들 몇 개만 좀 소화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 철봉에 매달릴 때 철봉의 높이랑 매달린 힘과는 전혀 무관하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있는 철봉에 매달릴 때 드는 힘, 그 다음에 한 지상에서 100m 위에 철봉이 있는데 거기에 매달린 힘 똑같습니까? 정확한 답을 듣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답을 하면 철봉이 높잖아요. 그러면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예. 그럼 지구 중력이 작아지죠. 그럼 위에 있는 게 더 쉬운 네,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100m 차이로는 의미가 없고. 큰 의미 없습니다. 뭐 근데 물어보실 질문은 아마도 보통 놀이터에 있는 철봉이니까 뭐 1m와 2m 차이 정도를 묻는 것이라면 예. 그 차이에서의 중력장의 크기의 변화는 거의 없어서 에베레스트 상에서 해도 별 차이 없을 것 별 차이 같아요. 없어요. 지구 반지름이 6,400km인데요. 네. 그건 뭐 큰 의미는 없다. 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2000m 파고 들어갔어요. 역시 그것도 큰 의미 없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력의 크기가 줄어들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예, 중력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네, 줄어들어요. 위로 가도 작아지잖아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구의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심에. 지구 한 가운데 있으면 모든 물질이 사방에서 똑같은 힘으로 나를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지구 한 가운데 중심에서 중력이 0이에요. 그리고 지구 표면까지 가면은 중력이 강해지고요. 표면을 떠나면 다시 중력이 약해져서 안쪽으로 들어가도 중력은 작아져요. 혹시 그건 없나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압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압력은 높아져요.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 중력은 0인데 한 가운데에서 압력은 꽤 높죠. 압력이 높으면 나를 떠받치는 힘이 좀 높아지진 않나요? 근데 압력은 내 몸의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들고 매달리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들어가면 이제 쪼그라들겠죠. 몸이.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높이 차이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근데 높이가 아주 높으면 예를 들어 뭐 정지궤도 위성 정도다. 그죠 말이죠. 그러면 뭐 그 정도 되면은 힘이 안 들죠. 그 정도 되면 거의. 매달리는 힘이 안 든다. 근데 한 10m쯤 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밑에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건 이제 심리적으로 느끼는 차이. 그 무서우면 오히려 그 몸이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면서 버티려고 하면은 느껴지는 피로감은 적을 수도 있겠다. 혹시 물리적으로 제일 오래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그립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옷걸이처럼 하면 돼요. 옷걸이? 그거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건데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사실은 힘이 들잖아요. 근데 옷걸이는 가전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냥 걸어놔도 거기 있잖아요. 항상 있죠. 왜 다르냐는. 그거 왜 달라요? 이게 재밌는 게 사람의 근육이 매달려 있을 때 그냥 똑같은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수축과 이완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데 여기 조금 올라갈 때 그때 에너지가 필요해서 내려갈 땐 낭비, 올라갈 땐 에너지 줘야 되고 해서 사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몸이 계속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해요. 네. 그런데 옷걸이는 딱 정지해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없죠. 그래서 오래 매달려 있으면은 옷걸이처럼 하면 돼요. 아니면 여기 등에다가 옷걸이를 매단 다음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죠. 뭐. 이렇게 재밌는 아이디어라고는 생각해요. 거꾸로 매달려서 자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 동물들은 잡을 때 그 근육 구조가 우리처럼 할 수는 없어요. 정첩처럼 딱딱 걸려서 옷걸이처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도 사실 예전에는 참 많이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원숭이들처럼 유인원들도. 그러면 매달리는 힘이 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안 매달려서 이렇게 그 그렇죠. 힘들이 예. 다 줄어드는 건가? 그렇죠. 예. 여튼 철봉에 매달릴 때 높이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이거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것도 좀 재밌는데 내가 이렇게 막 달려가다 쭉 점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팔을 위로 쭉
들면 어쩌면 내 팔을 드는 힘도 더해져서 더 높이 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팔을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면 팔은 뭔가 이렇게 내리면서 몸은 좀 더 위로 떠오를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둘 다 답이에요. 만약에 충분히 무거운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다가 달려가다가 땅에서 점프를 한다고 생각하면 얘를 앞으로 내가 가는 방향으로 손을 운동을 하고 있으면 얘가 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일단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손을 어떻게 하더라도 내 몸 전체의 무게 중심은 그냥 공처럼 포물선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팔을 내려요. 그럼 내 몸의 무게 중심이 변화가 없으려면 팔이 아닌 다른 부분은 위로 올라가야죠. 넓이뛰기 하시는 분들 보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달려가다가 한번 그 발을 땅에서 뗀 다음에는 손을 내릴 거예요. 그게 유리해요. 그 뛸 때는 좀 손을 위로 했다가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게 뛰나요, 진짜? 올라갔을 때 팔을 쭉 내리면 아마 몸의 무게중심이 약간 더 무게중심은 그대로 있는데 팔이 내려가니까 팔을 뺀 다른 질량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다. 제가 생각해 본 건 그런데요.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냥 뭐 저희가 무게중심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게중심만 따지는 것도 있고 저희가 토크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팔은 회전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팔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뒤로 먼저 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이미 이제 토크를 바닥에다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순간 반작용으로 조금 더 이득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팔을 그러면 같이 해야 하는 게 더 이득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밸런스가 깨지면 어느 한쪽으로 운동량을 손해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 같이 올리고, 그래서 아까 멀리뛰기 선수들이 이 폼을 얘기를 할 때 달려가는 모습을 보시는데 팔의 동작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스포츠 역사를 본 적이 있는데 팔의 운동도 나중에 굉장히 정교해지더라고요. 최대한 이 모멘텀과 무게중심의 예술을 만든 거예요.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건 피할 수 없으니 최대한 조금이라도 무게중심을 좀 더 위로 올려서 채공 시간을 늘려보자.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달리다가 발을 딛고 점프하려고 이렇게 굽히잖아요. 굽힐 때는 팔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쭉 펴잖아요. 펼 때는 팔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맞아요. 우리가 운동량이 질량 중심이 낮아졌다가 높아지면서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가 최대의 힘을 받는 거니까 도약을 훨씬 더 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중에 뜬 다음에는 팔을 내리는 공중을 뜬 다음에는 내려야 팔을 내리는 교수님 말씀이 맞는 그래서 거 같고. 그게 생각보다 그 생각할 게 많아요. 그거를 스포츠 과학에서 최적화를 하겠네요. 저 궁금하네. 그러면 주먹이 무거운 사람이 유리한가? 그럴 수도. 근데 주먹이 무거워지면 질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쇠공을 안고 있는 느낌이겠죠. 손에 하나씩. 같은 질량 하에서 주먹만 큰 사람이 유리하겠네요. 그러네. 몸무게는 똑같은데 주먹이 큰 사람. 그렇죠. 막 축구 선수들 보면은 팔 길이, 특히 이제 골키퍼 같은 선수들은 점프력이 중요하니까 팔 길이에 따라서 점프력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팔 길이에 따라? 네, 팔이 길면은 에너지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도가 클 수 있다. 무게중심의 변동 범위가 커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럴 수 있네. 왜 올림픽도 좀 고지대에서 할 때 기록 좀 잘 나오는 거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멕시코 시티나 이런데 그거는 이제 공기 밀도가 살짝 차이 나서 공기 저항을 그만큼 아주 살짝 덜 봐서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그 있잖아요. 콜로라도 로키스 홈런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공장이죠. 홈런 공장이잖아요. 투수들의 무덤. 공기 밀도가 좀 희박해서 타자들이 쳤다 그러면 다 홈런.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중력 차이나 이런 건 별로 없을 텐데. 중력 차이도 고緯도 지역하고 적도를 생각하면 제가 알기로 북극에서 9.83인가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적도에서는 9.7 얼마. 이건 이제 위도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 아니기 구형이 때문에 아니라 약간 부풀어져 있어서 원심력 네. 때문에. 그 앵커리지 같은데 이렇게 알래스카 뭐 이런 데에서는 조금 더 잘 나올 어려운 가능성이- 거예요. 거기가 불리하죠. 거기가 앞쪽에 어려운 오히려 중력이 커요. 거기가 커요. 네. 지구가 이렇게 약간 옆으로 찌그러진 모양이고요. 얘가 회전하니까 오히려 원심력까지 이제 생각하면 적도가 적도에서는 제일 원심력 덕을 보는 거고. 근데 적도는 덥잖아. 그렇죠. 헥헥거리잖아. 카타르 월드컵 했잖아요. 에어컨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진짜 스포츠 선수들은 그런 차이를 몸으로 느끼나 봐요. 선수들의 몸을 다 분석을 해서 제가 이제 아는 교수님은 투수들의 투구 동작을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키가 큰 투수들이 굉장히 좋은 투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키가 커서 뭐 높은 데서 내려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무게 중심의 이동 범위가 훨씬 더 커서라고 합니다. 팔이 기니까 그만큼 내가 공을 어디서 놓느냐에 대한 변동 범위도 커질 수 있고 또 그만큼 나의 몸의 무게 중심을 확 이동시켜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웬만한 사람들이야 뭐 그 중력 차이 혹은 뭐 위도 차이 이런 게 거의 없겠지만 세계 탑 티어급 정도 데미지가 아주 미세한 차이가 또 그렇죠. 다른 그럼요.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좀 있겠네요. 네, 그거 하나가 연봉 1,000만 불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죠. 투수들한테. 여튼 그런 공기의 밀도 혹은 뭐 중력의 차이가 미세하긴 있을 수 있다. 지구 자전 방향에 따라 우리 로켓을 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그러면 지구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공을 던질 때랑 반대 방향으로 던질 때랑 차이가 미세하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없어요? 그거는 없죠. 땅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구 위가 하나의 관성계니까 그 안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아, 같아요. 로켓 쏠 때는 또 달라요? 네. 근데 팔로 던져서 로켓을 쏘겠다. 그럼 중요하겠다. 네. 굉장히 요새 비인간적으로 바뀌시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아, 우주 관련된 참 질문도 있는데 소행성이 이제 우리 지구로 온다고 쳐요. 뭐 아직은 뭐 제대로 오는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궤적을 이렇게 딱 그려서 계산해 보면 지구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행성이 뭐 지름 한 2km쯤 돼요. 얘는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내야 되잖아요. 지구 방위대가 출동해서 방법은 뭐 있습니까? 사실 진짜 큰 게 날아오면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방어할 만한 사이즈로 뭔가 날아온다. 예? 그러면 사실 실제로 연습하기도 했는데 높은 속도로 날아가는 탐사 로봇 같은 거를 연이어서 충돌시켜서 최대한 일찍이 운동 방향을 틀어버리는 아, 거죠.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약간 어떤 커다란 공이 나한테 날아올 때 계속 비비탄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탕탕탕탕 쏴가지고 살짝이라도 방향을 틀 수만 있다면 어쨌든 지구에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작년에 그 되게 좀 흥미로운 소행성이 하나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2024 YR4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게 처음 발견되었을 때 2039년쯤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3%다라고 해서 되게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3% 수준이면 사실 천문학에선 되게 위험한 수준이어서 실제로 이 궤도가 좀 지구 궤도랑 많이 겹치긴 하거든요. 근데 지난 한 반년 동안 쭉 꾸준히 관측을 해서 다행히 궤도가 좀 더 조정이 됐고 지구랑 부딪힐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달하고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달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지금 한 3-4% 정도 나오거든요. 크기가 얼마나 다고요? 크기가 이거는 한 400km? 400km. 엄청 킬로미터요? 아 잠깐만요. 400m. 400m? 네. 깜짝이야. 퉁구스카 폭발 사고 일으킨 거랑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다 500m. 네. 400~500m 정도 네. 돼요. 달 날아갈 뻔했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달에도 어쨌든 충분히 큰 크레이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정도가 지금 이제 부딪힐 확률은 좀 있지만 아마 아니길 기대는 하고 만약에 달에 부딪힐 거 걱정돼서도 우리가 궤도 바꿔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달의 궤도가 바뀌거나 그 정도는 아닌 거죠. 뭐 사실 영향이 없지는 않을 텐데 뭐 충분한 영향은 근데 그러면 없을 천문학자들 거예요. 좋아할 것 같은데 크레이터가 생기는 현장을 보던 첫 번째일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 소행성이 보고되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오히려 이거를 탐사 기회로 노리기도 해요. 소행성이 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 막 아르테미스 미션으로 로켓 막 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맘때 한번 같이 좀 실어서 보내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하여튼 그런 소행성이 다가올 때 막는 방법은 그렇게 비비탄 열심히 쏴서 방향을 좀 트는 거 정도는 가능하지만 뭐 폭발시키거나 뭐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다. 네,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조각들이 다 날아오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진짜 진지하게 연구하는 연구 그룹도 있는 거죠. 비비탄을 옆에 쏠지 정면으로 쏠지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다트라고 하는 미션이 있어서 소행성에 타격을 했었고 네. 이번에 또 전체 운동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밀 추가 관측을 하려고 또 탐사선을 또 보냅니다. 혹시 이제 소행성인데 애가 표면도 이제 거칠거칠하고 완전히 검정색이라 관측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진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소행성은 당연히 별처럼 밝게 안 빛나고 있어서 크기가 작고 심지어 표면의 알베도라고 하죠. 표면에서 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너무 적으면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죠. 오히려 너무 밝으면은 다행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 얼음일 테니까 네. 깨트리기 쉬울 거고 상대적으로. 근데 어두운 애들일수록 철질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애들은 굉장히 밀도가 높아서 깨트리기 어려울 수. 밝은데 다이아몬드야. 그럼 대박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채굴하러 가겠죠. 채굴을 해야죠. 달 탐사 경쟁이 난리 나겠는데요. 아, 진짜 금덩이 떨어지면 진짜 좋겠다. 금덩이가 500m 직경 막 이렇게 해갖고. 금값이 폭락하겠죠. 500m짜리 금 운석이 이제 지구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5m. 5m짜리가 좀 시베리아 정도에 떨어지는 걸로. 안 돼, 안 돼. 제주도 앞바다. 제주도. 제주도에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근데 5m만 해도
에너지가 장난 아닐 엄청나요. 거예요. 아 그래요? 제주도 전체가 감길 겁니다. 해일로. 가로 세로 5m 정도 되면 네, 만만치 않아요. 도시 하나 파괴 정도는 됩니다. 5m면. 근데 질량도 꽤 크고 네. 속도가 엄청나니까. 특히 금속은 더더욱 근데 금은 대기권 통과 못할 것 같은데 다 녹지 않나요? 충분히 크다가 타고 나서도 5m가 남게 만들 수 있으니까. 떨어질 때 5cm로 하죠 우리. 그리고 이제 김 교수님 발견하시는 걸로. 하여튼 그런 거 막아낼 만한 연구들을 이제 열심히 우리 지구에서도 과학자분들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게 사실 군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리고 네. 굉장히 작은 물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공 방어 시스템 같은 걸 할 때 이 소행성들을 탐사한다는 명목하에 무기를 개발할 때 아주 좋은 자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적 기술, 폭파 기술, 제어 기술,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기술들. 네네네. 내가 만약에 핵무기가 날라와요. 근데 이걸 터트릴 수는 없을 것 같아. 내 상공에서. 그러면 궤도를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소행성을 만약에 궤도를 바꾸거나 터트릴 수 있는 기술이면 핵미사일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속도도 소행성이 훨씬 빠르겠죠 당연히. ICBM이 뭐 대기권 재도입할 때 마하 뭐 12, 15 이 정도 하는데요. 네. 소행성은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죠. 네. 소행성만 잡을 정도 기술을 네. 우리가 확보하면 미사일 정도야 뭐 네. 그냥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외계에서 그런 소행성이 오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대기권이 한번 막아줄 거 아닙니까? 가벼운 애들은, 어지간한 애들은. 그만큼 소중한 게 또 우리의 대기. 우린 또 대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 대기라는 거, 공기 이런 것들은 지구가 탄생하면서부터 원래 존재를 했어요? 아니면 뭐 한 몇 억 년 동안 없다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생겨난 겁니까? 바다에서 먼저 아닐까요? 조류 같은 데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 일찍 아닐까 모르겠다, 그렇죠? 뭐 산소는 그래서 광합성보다는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이제 예전에 원생 생물들이 먼저 네. 이제 30억 년 전쯤이라고 알고 있고, 근데 애초에 그런 산소나 이런 것들은 지구상에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았을 거고 운석들이 계속 원시 지구로 오면서 물을 가져다주고 그 물들이 자꾸 쪼개져서 수소나 산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우주에서 온 것인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우주에서 도착하는 게 훨씬 더 용이했겠군요, 예전에는. 우리 우주먼지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구상에 있는 물을 제 생각에 거의 100%가 다 운석이 가져다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탄소가 이렇게 막 생기고 오존이 합성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오존이 막아주잖아요. 아, 오존이 이제 O3. 네, O3. O3가 합성이 되면서 자외선을 차단시키면서 물에 있던 생물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그게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외선을 직방으로 받으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자외선이 아주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게 유전자의 더블 본드를 잘 깨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캐시어제닉 머티리얼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을 때 지금 이런 유전자 변형의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 반대로 자외선을 누군가 차단시켜 준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좀 더 진화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자외선이 유전자 변형시키면서 생명의 다양성을 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외계 행성에서 자외선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하고 다른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자외선의 강력한 화학 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럴 수도 꼭 있겠네요. 유기물이 아니더라도 뭐 무기물이 적절히 섞여 있는. 약간 오존이 생기면서 오존의 바다 해수면이 올라간 거네요. 그래서 바다 깊이 살고 있던 생명체들이 이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 셈으로. 네, 네. 아, 그렇게 이제 지구의 대기는 서서히 이제 만들어졌고, 당연히 뭐 한 5억 년, 10억 년 전의 대기와 지금의 대기는 매우 다르죠? 매우 다르죠. 대충 네. 한 뭐 10억 년 전에 대충 어떠했습니까 그때? 10억 년 전에만 해도 산소가 매우 희박했을 것 같아요. 산소가 지금보다 훨씬 네. 희박해요. 예. 대기의 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대기의 총 양 자체도 지금과 예전이 많이 다릅니까?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죠. 구성은 매우 다르고. 지금 뭐 질소가 78%, 산소가 20%, 뭐 그 정도지만 지금 이산화탄소가 0.04%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는 그런 행성이었던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이 금성이 지금 딱 그 모양이에요. 금성이요? 네. 이산화탄소가 너무 가득해서 온실 효과 때문에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럼 금성도 한 5억 년, 10억 년 있다가 우리처럼 살기 좋아질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까이 있어서 그것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금성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골디락스 존 안에 금성, 지구, 화성 정도는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금성에서는 파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나요? 이제 폭증을 하고 있어서 온실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금성에는 왜 물이 없죠? 아,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일부 천문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금성도 옛날에는 물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지표에 있는 물은 다
다 진도할 데가 없을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지표 표면이 400도가 넘으니까. 네네네.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높아지면 잠깐 뭐 전에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막 산불 같은 것도 많이 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산소가 농도가 짙어지면. 뭐 번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뭐 20번 쳐야지 한 번 나던 산불이 이제 10번에 한 번, 5번에 한 번. 예.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지구의 대기권은 지구 밖에서 보면 그 대기 자체의 색깔이 보여요? 아니면 그냥 그건 태양빛을 받았을 때 잠깐 뭐 바뀌는 정도의 색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기 자체가 색깔을 갖고 있다기보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기권을 옆에서 보면 이제 산란되는 그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우주정거장 같은 데서 촬영한 영상들 가끔 보시면 되게 파랗게 가장자리처럼 이제 빛나는 그런 경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한 대기권이 어느 정도예요? 경계가 있진 않죠? 한 10km 정도까지가 대륙권이고 대륙권. 대륙권, 날씨 현상이라는 곳. 네. 그다음에 10km 이상의 이제 성층권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권, 열권이 있는데 열권은 뭐 한 500km까지 올라가죠. 그게 제일 바깥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열권은 좀 애매해요. 열권은 그걸 거기 대기권으로 이제 봐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제 한 150km 정도까지는 뭔가 이렇게 산소 농도도 있고 한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진짜 뜨문뜨문 굉장히 희박한 그런 대기가 되는 거죠. 예. 우주하고 대기의 경계가 좀 애매해지는. 예. 이 비슷한 대기권을 갖고 있는 천체는 아직까지는 발견은 안 됐어요. 지구의 대기와 비슷한 지구의 대기와 유사 혹은 그래 보인다 뭐 이런 정도 느낌도 없습니까? 뭐 당연히 지구랑 똑 닮은 곳은 찾기 어렵겠지만 뭐 지구가 품고 있는 다양한 주요 성분들, 이산화탄소, 수증기, 산소 이런 기체들은 사실 너무 흔해요. 이 분자 자체만 보면 이건 전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중력 강하고 중심의 별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어지간한 암석 행성은 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아주 흔한 성분입니다. 지구의 대기라는 것도 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네. 같은 암석이고 같은 골디락스 존에 있고 비슷한 항성을 공유하는 어떤 외계 행성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만의 자기장이 없으면 대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아 자기장. 네, 화성이 지금 딱 좋은 레퍼런스거든요. 거기도 예전에는 굉장히 아주 좋은 고농도의 대기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화성은 지구만큼 핵이 자전을 빨리 하지 못합니다. 예. 굉장히 작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이 안 생기니까 태양풍으로부터 대기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벤 앨런트 같은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예 대기가 안 생겼겠죠? 그렇진 않아요? 아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장이 좀 아, 좋았어요. 자기장이 좀 있었는데 근데 자꾸 사람이- 핵이 멈추거나 돌지 않거나 하여튼 자기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태양풍에서 조금씩 깎여 나간 겁니다. 대기.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화성을 테라포밍 해도 그것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00년, 2만 년 지나면 또 사라질 것이다. 테라포밍 관련해서는 예전에 한번 과학자 대토론회에서 예, 한번 얘기하신 것 같. 승리를 해서 스타벅스 얼핏 카드를 샀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의 대기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네.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건 맞아요? 대기가요. 예. 우리나라만 따져보면. 오염이 심해지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기도 네. 한데 네. 그냥 좋은 날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추억의 보정 효과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가 더 나빴을 저 겁니다. 10년,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 입장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지금 사실 서서히 감소하고 예, 있어요.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과학 기술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사니까 클린에어에 대한 굉장한 열망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기 오염 저감 정책들이 유럽은 뭐 클린에어 액트 그러니까 런던 스모그 현상이 1950년 경에 있어가지고 예, 예. 그 이후로 이제 공기 정화를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왔고 이제 아시아 지역은 한창 경제 발전하고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쭉 줄긴 하는데 이게 계속 줄 건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매년 이렇게 변동하는 그런 어떤 수준에서 어떤 해는 조금 미세먼지 심하고 어떤 해는 조금 약하고 그런 것들이 변화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기후 변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날씨하고도 관련이 있고 옛날보다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공기가 한 곳에 자꾸 머무르려는 성질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염원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대기 정체가 심해지니까 그 효과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안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 정체는 왜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정체는 기본적으로 지구 온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바람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아, 전 세계적으로? 예, 예, 아 그래요? 예. 예. 오히려 바람이 더 세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여러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그만큼.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람이라는 게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이렇게 배치하고 있으면 세져요. 그레디언트가 약해졌다. 네.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가 약해지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북극의 얼음이 굉장히 많이 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도 뜨거워지고 적도 지역도 같이 뜨거워지긴 하는데 북극의 온도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찬 곳이 더 뜨거워지니까 온도 차이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게 바로 제트 기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북극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이제 우리 상층에 부는 제트 기류가 훨씬 세게 부는데 그 제트 기류가 좀 약해지고 있는 거죠. 약해지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대기 정체가 곳곳에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비행기 타는 것도 영향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아,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막 산불이 일어나고 그럴 때 네, 네. 기후 위기 때문에 바람이 강해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보통 이게 우리나라 산불이 날 때 강풍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때 잘 나오는 이야기가 남고 북저 패턴, 기압계 패턴이 또 발생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기상학자들은 야, 이거 바람 엄청 세게 불겠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름이 있고요.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경계에서? 그 경계에서 바람이 엄청 세지거든요. 아, 고기압인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네. 돌아요. 네, 네. 그리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방향으로 돌아요. 바람이? 네, 네. 태엽처럼. 나가면서 네. 코리올리 힘으로 오른쪽으로 휘니까 네. 고기압에서 나갈 땐 이렇게 들어오고 아,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올 들어오고. 때는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저도 옛날에 공부했던 거를 잠깐 떠올려 보니까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기압이 높은 쪽에 있고 낮은 쪽에 있으면 기압은 이렇게 작용하지만 동시에 코리올리 힘이 작용을 하니까 네, 네. 그 위도대별로 네. 이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우리 바람이 얘기하는 뭐 생기는 편서풍 거죠. 같은 것들. 그 지구 회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이렇게 불려고 하는데 네. 지구가 도니까 이게 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근데 도는데 그 경계면 그 경계면에선 바람이 엄청 세지죠. 의성 산불이 딱 그 경계면에서 바람이 엄청 셀 때 하필이면 그게 산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태백산맥의 팬 현상도 거기에 가미했습니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이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남고 북저 패턴, 또 다른 영동 지역 산불이 주로 날 때는 반대로 동풍이 불 때 생겨요. 동풍이 불면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풍이 불 때 이렇게 공기가 오다가 산에 딱 부딪혀요. 그러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상승하니까 비를 뿌려요.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비를 다 뿌리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건조해지겠죠. 산 넘어가면서 네, 넘어가면서 건조한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불어. 쫙 한 단계 더 남았어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공기가 내려가면 기압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네. 압축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열 압축이라 그러거든요. 아 거기 단열압수도 있는 단열압 거예요? 제도. 그게 바로 팬 현상의 정체예요. 그래서 영동 지역은 비가 막 내리는데 서울은 엄청 더워. 그러니까 팬 현상이 이제 압축되면서 산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고온 분다. 건조한 바람이 부는 거죠. 아, 이 팬 현상 배웠죠 우리. 그래서 서쪽에 이게 산불이 많이 나죠. 아, 그 산 동쪽은 비가 오는데. 많이 오고. 예, 예, 아, 예. 맞습니다. 그게 걱정되는 건 이제 앞으로 이런 산불의 빈도가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너무 일단은 뜨거워서 증발량이 많으니까 토양이 매우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세지면 대형 산불로 이렇게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요즘 때 보통 많이 봤던 뉴스 같긴 한데 그 뉴스 보면 저 중국에서 막 어마어마한 오염물질 뭐 저 무슨 황사 뭐 이런 게 이제 아, 예. 우리 덮치는 게 이렇게 위성사진으로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시간대별로 착 이동하는 거 아, 보여준단 네,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진짜 와, 이 중국산 이 먼지들이 엄청 오는구나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맞긴 맞아요? 아니면 약간 그게 맞긴 맞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슈예요.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입장들이 정리가 되긴 했는데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오는 게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맞다. 맞는데 한 30에서 50%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면 50에서 한 60, 70%는 뭐냐? 국내에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그리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배출되는 네네, 내가스들.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를 좀 높여주는 요인들은 국내 요인이 더 큰 거죠. 그러다가 한 번씩 이벤트들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들이 이제 바람을 타고 딱 우리나라로 방향이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이제 고농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특히 뭐 황사는 100%죠. 중국계? 황사는 근데 옛날부터 있었죠? 그렇죠. 황사는 뭐 옛날부터 있었고요. 뭐 기록도 많이 삼국 있고. 사기에도 나오고 뭐 우리나라 농업에 꽤 도움이 되는 거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거기 있는 토양을, 여러 가지 성분들이
미세먼지들이 토양에 도움이 되는 근데 참 궁금한 게 올해 보면은 네. 그 심한 황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저도 올해는 황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비가 좀 많이 왔고요. 황사가 몇 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벤트들이. 아, 그래요? 네네. 잘 근데 기억을 예전에는 못해서 굉장히 그렇지.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차에 막 그 먼지 잔뜩 앉아가지고 네, 비한 네. 번 막. 어우. 예, 예. 황사 빈도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날라오기도 했었고, 근데 중국이 요즘 굉장히 공기가 그쵸,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아, 중국이. 네네. 아, 중국도 신경 많이 쓰는군요. 네네네. 하긴 신경 예, 써야지 예. 우리도. 중국이 한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낮아지고 낮아지고 아, 있어요. 그래요? 네. 황사가 있는 저쪽 서쪽 지역에 나름 조림 사업을 열심히 하기도 아, 하고. 그래요? 네. 해야 돼. 그게 뭐 꼭 우리나라를 배려해서기보다는 자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또 챙겨야 되니까. 주로 우리나라 황사 들어올 때는 중국이라기보다 이제 몽골의 고비 사막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조림 사업이 최근 들어 굉장히 한국 많이 되고 기업들이 있어요. 진출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조림 사업을. 예, 예. 그게 도움이 되는 거군요. 조림 도움이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거리에 심는 방풍림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는 확실히 그냥 체감으로는 확실히 네. 황사가 좀 덜 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전히 뭐 오고 있는 이벤트는 여전히 있다. 네네네. 황사에 여러 오염물질이 붙어서 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섞여서 올 때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 기준을 나눌 때 초미세먼지하고 그냥 미세먼지가 있거든요. 네. PM 2.5 공기 정화기에 다 있어서 좀 아실 것 같은데 그 PM 2.5라는 게 2.5 마이크로미터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입자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초미세먼지, 그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그냥 미세먼지. 그러는데 황사는 일반적으로는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조금 커요. 그런데 그거보다 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세먼지하고 황사하고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중국에서 미세먼지랑 황사가 한꺼번에 이렇게 봄철에 많이 네네네. 들어왔었고요.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도 한 가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보통 저희가 황사나 미세먼지 구분할 때 뭐 사이즈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이즈가 딱 굉장히 절묘한 게 한 1에서 10마이크로 정도 사이에서 빛에 산란되는 그 방식이 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자가 충분히 작다. 그럼 저희가 보통 산란도 레일리 산란 같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산란이요? 레일리 산란이라는 레일리. 얘기를 합니다. 입자가 빛의 파장보다 충분히 작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기권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하늘이 파랗잖아요. 네. 이런 건 다 레일리 산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네. 아주 작은 미세먼지도 쭉 있을 때 그냥 하늘이 네. 파랗게 보여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파란색인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입자가 농도가 작을 높은 때.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황사처럼 수마이크로 정도다. 그럼 이것들은 이제 가시광하고 비슷하거나 좀 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미산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름다운 미자가 아니고 MIE라 그래서 이거를 처음 이제 공식화한 학자의 이름을 딴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산란을 하는 이 빛의 파장이 입자의 크기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탐보라 화산 작가 얘기하셨잖아요. 아마 탐보라 화산이 터졌을 때 그 대기는 좀 보라색이거나 분홍색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미세먼지가 정말 PM 10짜리냐 아니냐를 봤을 때 네. 대기권의 이 색깔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출할 수 있을 거예요. 절규라는 뭉크의 그림 보면 하늘이 약간 좀 뻘겋고 보라색이 뭐 이런 게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그 화산 영향이 탐보라 아닌가. 때인가? 탐보라 때라고 진짜요? 저는 알고 네,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술과 과학을 이렇게 또 연결합니다. 그 생각 전혀 그때 못했네. 전 세계적으로 화려한 석양들을 굉장히 많이 관측했다고 그렇지 않아도 하더라고요. 예, 뭉크가 살던 북유럽은 그렇지 않아도 해가 짧은데 얼마나 더 우울해졌겠습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석양 색깔도 엄청 예쁘게 막 나오는 건 사실 그 먼지가 많은 거군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 모네가 살았을 때도 약간 그때쯤 아닌가요? 근데 뭔가 대기 오염 심하고 이제 막 석탄 화력 발전 증기가 뭐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고 높습니다. 대기가 되게 안 좋았던 거죠. 네. 그래서 다 뿌옇게 보였던 거예요. 저는 모네가 눈이 나빠서 그렇게 그랬다 생각했는데 애초에 그냥 공기가 그야말로 더러워서. 우리가 또 이제 이 기후변화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보다 요즘 더 무서운 게 초미세먼지거든요. 입자가 작잖아요. 입자가 작으니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 초미세먼지들은 대기가 약간 수증기가 많을 때 좀 이렇게 더 활성화되거든요. 수증기가 많을 때. 예, 이게 광화학 반응들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가지고 발전소라든지 뭐 자동차 배기가스들이 기체 형태로 이산화황이라든지 뭐 질소산화물 형태로 나오면 이게 이제 약간 습한 환경에서 염으로 변해요. 염기. 그래서 액체라든지 약간의 고체 비슷한 이런 형태로 아주 미세한 파티클들이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대 습도가 높거나 좀 습한 환경이 좋은데 기후변화 때문에 작년에 여름에 열대야 엄청났죠. 예. 예. 바닷물에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초미세 농도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석탄 화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도 뭔가 광화학 반응은 점점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오존도 그렇고요. 요즘은 그 미세먼지보다도 오존주의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거든요. 보건 쪽에서 그런 것들도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 온도가 증가되면 그런 광화학 반응이 더 활성화될 수 있어가지고 사실 기후 변화랑 어떤 대기 오염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초미세먼지가 되게 위험한 진짜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기름 뭐 튀기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고등어 굽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있는데요. 네. 기름이 굉장히 마이크로 사이즈로 아주 이게 에어로졸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흡입을 했을 경우 이게 사실 폐 오래 쌓이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항상 후드를 웬만하면 틀고 하시고 급식 노동자분들 중에 폐암 걸린 경우가 좀 있는데 담배도 안 피웠는데 이런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성탄소라 그러거든요. 그 활성탄소가 이제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데 이런 것들도 온도가 높아지거나 광화학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오존 농도가 높아지거나 그럼 그렇게 돼가지고 치킨집에서 이렇게 튀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거 그래서 위험하겠네요. 정말 마스크 방독면 거의 방독면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충분히 작은 필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워낙 그 화기가 있어서 좀 더우니까 또 이거 버릇이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그 활성탄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등어를 굽는다든지 약간 삼겹살 구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구워서 주는 걸 좋아하는데 구운 사람이 제일 위험하네 그러면. 야외에서 바베큐 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개방된 곳에서 바람이 해야죠. 그래도 잘 익었나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막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아, 그럼 굉장히 위험하군요. 네,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호흡기에는. 우리 인간의 호흡기가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말씀하신 것도 그 궁금한 게 오존은 우리 건강에는 안 좋은 거죠. 네. 그런데 그게 그 높은 대기층 상층에 있으면 거기서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이제 막아주고. 아, 이게 헷갈리실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륙권에 있는 오존하고 성층권까지 올라간 오존은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륙권에 있는 오존은 같은 성분이지만. 같은 성분이지만 아니 아까 우리 그 고등어 얘기했는데 그 요즘 오존이 구멍이 뚫린 게 메꿔지는 게 사람들이 고등어를 많이 구워서 그런 거 아니 그래서 거죠? 그 오존이 활성화가 엄청 액티브해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가면 안 좋고요. 살균제 같은 거. 살균제 같은 거 그러네요. 맞아. 아, 그럼 당연히 안 좋구나. 네, 몸에 굉장히 안 좋고요. 근데 그 오존이 대륙권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성층권까지 가면 오존이 이제 이렇게 분해되면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자외선을 흡수하거든요. 아, 그럼 계속 오존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오존은 자연히 형성이 되죠, 자연계에서. 아, 그래요? 그 위에 있는 오존은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우리가 그 대기과학에서는 뭐 브로드압슨 서큘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적도에 생성돼서 이렇게 성층권까지 전달되는 고등어 공급 굽는 게 메커니즘들이 도움이 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중국에 14억 인구가 같은 날 막 고등어 막 굽기 시작해. 그러면 꽤 될 거 아니에요. 아, 그거 갖고 안 돼요? 아, 그게 연구해봐야 되겠다. 아, 위에 있을 때랑 아래에 있을 때 완전히 다르네요. 다릅니다. 하여튼 인간이 흡입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네, 그렇죠. 네. 방금 되게 이상한 상상을 했습니다. 또? 화성에 테라포밍을 할 때 오존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화성에 정착한 우주인들이 열심히 고등어 도대체 오늘 몇 마리가 가는 거야? 저희 고등어 협찬 받아야 되겠네요. 네. 아, 저희가 참 저번에 그 세제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LG 네, 맞아요. 생건에서 오셔서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가 PPL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 약간 수건에서 조금 냄새 나는 생각을 꿉꿉한 했었거든요. 냄새가 나올 텐데. 네. 아, 근데 그거 써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 다시 한번 좀 오시기 바랍니다. 네. 써보니까 좋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써본 경험이라. 와, 그 냄새가 진짜 냄새가 되게 잘 안 가시잖아요. 그것도 사실 미세먼지만큼이나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면 그게 알고 보니까 세균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대부분의 냄새를 제거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햇빛이 쨍쨍 쬐을 때 아주 한낮에 한 6시간 정도만 제대로 말리면 웬만한 냄새 분자는 다 광분해됩니다. 요즘에 근데 그 햇빛에 쨍쨍 말리기도 쉽지 않을 그런 뿐더러 쉽지 않죠. 근데 오늘 같은 날씨가 정말 좋았던 날씨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 교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락셀라균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네요? 네, 왜냐면 제가 써봤으니까. 뭐예요? 그 모락셀라균이 딱 말려서 다 죽은 것 같죠? 물기 닿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네. 그 친구들은 바로 그 LG 생활건강의 그 제품이 아니면 없앨 수가 아니 그 없어요. 자외선은 어떻게 버틴 거죠? 균들은 웬만한 자외선을 다 못 버티는 거예요. AS까지. 네, 저 수건에 그 작은 그 돌기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숨어 있어. 그늘에 숨어 있구나. 네, 숨어 있어요. 아, 다시 살아납니다. 그 꿉꿉한 냄새가 그거군요. 네. 모락셀라균. 그런데 그 모락셀라균이 그 세제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LG 생건.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대기는 사실 30년 혹은 뭐 그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게 맞는데, 왜냐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진짜 저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서울 웬만한 데 한 번 이렇게 돌고 나면 코 안에가 막 새카맸거든요. 옷도 시커매졌어요. 옷도 시커매지고. 일단 비포장도로였잖아요. 그게 컸죠. 그 옛날 기억이 세차를 했는데 그날 비가 오면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어떨 때는 비가 오면은 차가 더 깨끗해질 때도 요즘 있어요. 친구들은 왜 세차하고 나서 비가 오는 거 싫어하세요? 이해를 전혀 못해요. 아, 그래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옛날에는 정말 심각했는데. 다들 이제 옛날에는 세차하고 나서 비가 오면 망했다. 세차비 날렸다. 이렇게 그 생각했는데. 옷도 이렇게 비 맞으면 여기 뭐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나중에 이렇게 젖었다 마르면 말라갖고 뭐가 자국이 남죠. 네. 커피링 이펙트가 있었죠. 자연적인 커피링 이펙트가 있었죠. 확실히 좋아졌어요. 맞아요. 좋아졌어. 확실히. 근데 이제 워낙 뭐 미디어 같은 데서도 이제 위기 너무 자주 보도해서. 공기가 더 안 좋아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제가 데이터를 보면 2010년 정도부터 변곡점이 있어요. 저도 그 데이터 네. 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쭉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어떤 특정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그 정도, 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저는 한 가지 사회적인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태양광 보급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석탄 화력 발전을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럼 정말 중국발에서 아까 30-40% 정도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10에서 20%까지 줄어들 겁니다. 더 줄어들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공기질이 정말 깨끗해지는지, 특히나 PM 2.5에서 14가 얼마큼 줄어드는지 우리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이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정말 보자. 전력이 이 정도로 대체가 됐을 경우에 석탄 화력을 우리가 이만큼 안 쓰게 되면 정말 개선되는지 한번 보자. 자연적인 실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뭐 웬만한 도시들 가운데 그럼 가보신 데도 좋고 그냥 알고 계신 데도 좋은데 정말 여기 공기 여기 대기는 와 살기 너무 힘들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멕시코 시티인가? 거기가 되게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왜냐면 거기 분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공기가 뭐 못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유명하죠. 들었거든요. 유명하죠. 그쵸, 거기 안 좋죠. 거기하고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인도의 뭄바이가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아 뭄바이. 네네. 저는 예전에 한 2010년쯤 그때 베이징. 그때는 2008년에 가셨어야 되는데. 해가 그때 딱 올림픽일 때는 딱 모든 거 분명히 멈췄었거든요. 낮이고 구름도 없거든요. 그런데 도시 전체가 안개 낀 것 같아. 옛날 런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죠? 것 같아. 저 최악이었어요. 제가 갔던 데보다는 안 심했을 거예요. 예. 몽골의 울란바토르. 아 맞아 거기 좀 공기 안 좋다는 얘기. 장난 아니에요. 거기 또 나라 자체가 약간 분지잖아요. 아니 맞아요. 분지에다가 나무 땔감으로 지금도 지금도요? 난방을 해요. 심지어 소똥으로도 하잖아요. 네, 소똥으로도 하고 하니까 그 말똥으로도 울란바토르 분지에 공기가 갇혀가지고 아, 이렇게 그래요? 보면은 검은 구름이 항공기에서 딱 내리면 이렇게 떠 있어요 도시에. 내가 절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공항은 안 그렇거든요. 초원이거든요. 아니 그 옛날에 왜 그 몽골 분들 막 시력 5.0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몽골 젊은 분 한 번 만났는데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뭐야 몽골인데 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냐 그랬더니 요즘 몽골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그래갖고 우리랑 똑같아요. 게르가 뭐예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마 몽골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 않을까. 저도 아주 오래전에 갔었거든요. 저도 오래전이었어요. 근데 공기는 그 친구가 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는 특히 아마 좀 밖으로 나가면 되게 좋은데 우리 우주먼지님이 갔다 오셨잖아요. 네. 작년인가. 네, 맞습니다. 예. 울란바토르 어땠습니까? 사실 초원은 진짜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울란바토르 시내는 도시화가 됐는데 또 엄청 밀도가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기가 좀 안 좋은 편이었던 걸로 저도 확실히 기억을 숨쉬기 느껴져요 그게. 네. 또 울란바토르가 대표적인 내륙국이잖아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해풍이 불어오지가 않습니다.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그 몽골 여행하면서 좀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몽골 분들이 이제 초원에 계신 분들도 아직 그 생활 패턴이 좀 낯설었어요. 제가 이제 몽골 여행할 때 쓰레기가 생겼으니까 전 습관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 몽골 숙소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다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한 대 모아놓고 다 불태워서 그 초원에서 이제 그렇게 버리더라고요. 옷이며 플라스틱이며 타이어 이런 것까지 구분 없이. 근데 그쵸, 그런 거 보면서 지금은 초원이 너무 넓어서 영향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저렇게 또 살다 보면 여기도 망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은 모르겠지만 얼마
얼마 전까지 해도 시골 지역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그게 불가능해요. 맞아요. 대부분 다 동네에서 태워요. 지금도 좀 태우는 데 좀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있을 많이 거예요. 합니다. 그런 건 이제 서서히 좀 줄여나가긴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진짜 비교적 그런 쓰레기 처리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아마 우등생이긴 할 겁니다.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뭐 대기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걱정이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조금씩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좀 하고 혹시 내륙에 있는 강들 중에 제일 좀 오염 많이 된 강은 어디 쪽이에요? 인도 뭐 이런 데인가요? 인도에 뭐 겐지즈강 뭐 이런 데가 아, 굉장히 거기는 뭐- 오염이 많이 돼 있죠. 예. 시체 막 보내 그러니까 뭐 빨래도 하고 목욕하고 목욕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종교적인 의식도 많이 하고 공장폐도 당연히 그럼요. 때려버리잖아요, 예. 거기는. 그래서 인도 정부가 정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한 뭐 30년 넘게 수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도 안 돼, 잘. 잘 안 되는 워낙 많은 분들이 예. 또 버리시니까 그거 이기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강물을 식수로도 쓰는 거예요, 그분들은? 현지인들은 식수로도 쓰고요. 우리가 가면 일단은 배탈은 무조건 나죠. 그렇겠네요. 사실 이게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닌 게 우리나라가 뭐 물 부족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다시 반도체 얘기를 좀 하면 용인 남부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면은 두 가지가 이제 이슈가 됩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굉장히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 네네. 두 번째가 대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물이 아니고요. 굉장히 깨끗한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을 하고 나면 그 물들이 다 어마어마한 독극물을 품은 폐수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거를 공정을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왜냐하면 다 세척을 하거나 무슨 반응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물을 저희가 그냥 강에다 갖다 버릴 수 없잖아요. 정화해서 그래야죠. 그렇죠. 근데 그 정화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돈과 아, 시간과 그래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반도체 팹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가장 정수나 폐수 처리 기술이 가장 발달해 있어요. 아, 그래요. 안 그러면은 이것을 그리고 그 물을 또 다시 재활용하려면 하고요. 이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TSMC입니다. 대만에. 대만 자체가 물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는 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물을 한 두세 번 재활용하면 걔네들은 6번을 재활용해요. 그래서 굉장히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서 다시 배출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인도하고 경제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인도에서는 반도체 팹을 좀 같이 짓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고민을 하는 게 인도에서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구나. 네, 근데 반대로 어쨌든 이 폐수 처리 기술을 우리가 저쪽에다 수출하면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들이 지금 굉장히 30년째 고민하고 있는 뭐 겐지스강 같은 저들의 주요 하천도 어느 정도 우리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재밌네요. 네, 재밌죠. 그 반도체 공정을 위해서 정화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한 물은 우리가 먹어도 상관없는 물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정말 언론에다 쇼업하고 싶다 그럼 그 물을 떠서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다들 잘 안 하죠. 찜찜하니까. 네. 담수화 시설도 마찬가지로 하고 나면 담수하니까 바닷물을 가지고 그 맑은 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주변은 염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렇구나.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대요. 완전히 사회가 돼버리죠. 거기 소강 공장도 같이 만들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교수님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두산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담수화 기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수출해요. 중동에다가 그쪽은 또 담수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뭐냐면 담수할 때 필터가 있잖아요. 염만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 플라스틱들이 걸리기 시작해요. 와. 걔네들이 필터를 막기 시작해요. 근데 마이크로 플라스틱 농도가 80년대, 90년대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플라스틱을 많이 버린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버렸던 플라스틱들이 충분히 아까 분해가 돼서 몇십 년이 걸려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더 많이 버렸는데 얘네들이 분해가 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10년, 20년, 그렇죠. 50년. 2040년대가 되면 난리가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수화를 했는데 그 물 속에도 이미 플라스틱이 있고 걸러냈는데 마치 아까 우리 미세먼지 12냐 예, 2.5냐 예. 얘기할 때도 마이크로 플라스틱도 12냐 2.5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필터를 다 막으니까 금방 또 교체를 해야 돼요. 필터를 계속 훨씬 더 교체해야 많은 에너지가 들고 비용도 훨씬 더 들고. 많은 비용이 들고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또 문제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물고기들이 또 먹어요. 물고기 안에 또 농축이 돼요. 그걸 또 사람이 먹어요. 그러니까 버린 나라만 그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지금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버리거나 일본에서 버리면 표층해류가 이렇게 태평양에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태평양에 따라서 돌죠.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거기서 이제 약간 해류가 약해지는 곳에 이렇게 좀 소용돌이를 만들면서 미세먼지 산이 만들어지죠. 바다에. 북태평양에 가면 텍사스만한 섬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섬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이루어져. 맞아요. 그런 섬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수거들을 하는데 수거를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생기고 누가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일단은
우리 지구 사람들이 네. 국제 무역을 하는데 대부분 다 해상 운송을 해요. 근데 해상 운송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일단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 해상 운송을 하면서 그들이 부업을 하는 게 뭐냐면 쓰레기를 실어줘요, 일부러. 그 다음에 갖다 버려요, 먼 바다에다가. 아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폐어구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폐하고 그것도 이제 심각. 폐 어구가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걸 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또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분해성이고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환경에 부담이 없는 소재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 못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싼 제품을 쓰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김병민 교수님만 오시면 그냥 나라 이게 지구 걱정하다 끝나요 맨날. 교수님만 오시면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 없습니다. 결론은 항상 우리 막 반성하게 되고.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지금 온도 올라가는 그런 것만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거 미세 플라스틱도 결국에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지구에서의 삶이 지속 가능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저희 반성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반성하고 오늘도 지구 걱정에 또 다른 생각은 나질 않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네. 다음 주에는 한번 좀 지구 걱정 안 하면서 좀 마무리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들고 와야 되겠네요. 뭔가 네. 지구에 제가 큰 잘못을 맨날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만 뵈면. 네, 더 이상 우울하게 만들어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